나를 판단하기 전에 내가 왜 결혼식 날 그곳에 가게 되었는지 먼저 이야기하게 해줘. 나는 수십 년 동안 내 아이들을 도왔어. 조용히 그들의 공과금을 내주고, 그들의 아이들을 돌봐주고, 그들이 나를 구식이라거나 지나치다고 말할 때마다 혀를 깨물었지. 나는 사랑이 희생을 의미한다고 생각했어. 언젠가는 그들도 이해해 줄 거라고 믿었지. 그래서 내 딸 지혜가 결혼을 발표했을 때 나는 미소 지으며 기꺼이 돕겠다고 나섰어. 심지어 예식장 계약금을 위한 돈도 보냈지. 하지만 청첩장은 끝내 오지 않았어. 내가 왜냐고 물었을 때 내 딸은 망설이지 않았어. 내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지. 여긴 패배자들이 올 곳이 아니에요. 여기서 꺼져요. 별 볼 일 없는 사람. 나는 가방을 움켜쥐고 뒷문으로 도망쳤어. 그리고 바로 다음 날, 그들은 나를 필사적으로 찾기 시작했지. 내 손가락 아래에서 낡은 사진첩의 비닐 페이지가 부드럽게 바스락거려. 한 장 한 장 넘길 때마다 30년 동안 홀로 아이들을 키운 기억들이 정성스럽게 담겨 있어. 여기 6살의 민준이가 있네? 천리가 빠져서 나를 항상 녹아내리게 했던 그 어색한 미소를 짓고 있어. 8살의 서연이는 첫 학예회에서 자랑스럽게 서 있고, 내가 밤늦게까지 이중 교대 근무를 마치고 돌아와 재봉틀을 돌려 만들어준 노란색 원피스를 입고 말이야. 그리고 내 막내, 지혜. 대학교를 졸업하며 그 치열한 결의에 찬 눈빛을 하고 있네. 그 눈빛은 항상 나를 떠올리게 했지. 64살, 그리고 지금 나는 여기에 앉아 아직 초대받지도 못한 결혼식을 위해 페이지를 정리하고 있어. 서울의 3월 오후, 내 낡은 도봉구 아파트는 고요해. 창문에는 이 도시의 배경음악이 되어버린 그 일정한 리듬으로 비가 내리고, 나는 추억에 잠기는 사치를 누리고 있어. 이건 사치야. 수년 동안 그럴 시간이 없었으니까? 2개의 직장을 다니고, 모든 발표회, 모든 운동회, 모든 학부모 상담에 참석하고, 자정이 넘어 교복을 다림질하고, 10년 동안 같은 털 재킷을 입으면서도 그들의 대학 등록금을 위해 1푼 2푼 모았으니까. 페이지를 또 넘겨. 12살의 지혜가 운동회 날, 내 낡아 빠진 신발을 보고 짓궂은 아이들이 놀려대자 나를 꼭 껴안아주던 모습. 엄마, 하고 속삭였지. 내가 크면 세상에서 제일 예쁜 구두 사줄게. 그 기억의 미소가 지어지지만 위장 한 구석이 뒤틀리는 건 어쩔 수 없네. 그 구두는 결국 오지 않았지만 그건 중요하지 않아. 중요했던 건 그 순간 나를 사랑했던 한 소녀의 속삭이는 약속이었지. 전화벨이 울리며 내 상념을 깨뜨려. 추석이나 설날에나 겨우 한 번 보는 친척 언니, 영숙 언니야. 은희야, 지혜 결혼식 때문에 정말 신나겠다. 2주 남았지. 맞지. 네가 입을 예쁜 한복은 구했니? 세상이 멈춰. 2주. 언니, 내 목소리는 이상할 정도로 차분하게 들려. 무슨 결혼식 말이야. 길고 어색한 침묵이 흘러. 어머나, 세상에, 나는 내가. 나는 지난달에 청첩장을 받았거든. 당연히 가족들은 다 받은 줄 알았지. 나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끊어. 2주 내 막내딸이 2주 후에 결혼을 해. 그리고 그녀의 엄마는 청첩장조차 받지 못했어. 내가 가장 좋아하는 의자에 주저앉아. 내 아기들 하나하나에게 젖을 물리고 잠자리 동화를 읽어주고 지혜가 악몽을 꿀 때마다 웅크리고 잠들었던 바로 그 의자야. 눈물이 차오르면서 사진첩 속 사진들이 흐릿해지지만 아직은 흘려보내지 않아. 아직은 아니야. 이건 분명 실수일 거야. 그래야만 해. 나는 휴대폰을 찾아 지혜의 번호를 눌러. 바로 음성 사서함으로 넘어가. 민준이에게 걸어봐. 통화 중 서연이는 받지 않아. 나는 밤새 천장을 바라보며 잠 못 이루고 합리적인 설명을 찾으려 애썼어.
어쩌면 우편물이 분실된 걸 거야. 어쩌면 내가 모르는 가족 문제가 있는 걸지도 몰라. 어쩌면 지혜가 나를 특별한 방식으로 놀라게 해주고 싶었던 걸 거야. 하지만 내 마음 깊은 곳, 내가 애써 외면하고 싶은 진실을 보관하는 그곳에서는 이게 실수가 아니라는 걸 알아. 또다시 잠 못 이루고 맞이한 다음 날 아침, 나는 결심을 해. 오늘 일요일, 가족 브런치가 예정되어 있어. 지혜가 몇 주 전에 지나가듯 언급했던 거야. 마지막 세부 사항을 계획하기 위한 직계 가족 모임이야. 엄마. 나는 구체적으로 초대받지는 않았지만 오지 말라는 말도 듣지 않았지. 나는 조심스럽게 옷을 차려입어. 내가 가진 가장 좋은 옷, 지혜의 졸업식을 위해 샀던 남색 실크 블라우스. 몇 년 전 미숙 이모가 선물해준 진주 귀걸이, 내가 가진 유일하게 값나가는 물건이지.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을 봐 평생을 힘들게 일해온 64살의 여인이 서 있어. 염색할 여유도 없는 흰머리, 명예의 훈장처럼 새겨진 주름, 그리고 내가 기억하는 것보다 더 많이 남몰래 눈물 흘렸던 눈, 하지만 위험도 보여. 온갖 역경을 딛고 3명의 멋진 아이들을 키워낸 여인의 모습이, 교사로서 수백 명의 삶에 영향을 미쳤던 교육자의 모습이, 존중받을 자격이 있는 누군가의 모습이 보여. 레스토랑은 청담동에 있어. 노출된 벽돌벽과 가격이 없는 메뉴판이 항상 나를 조금 위축시키는 그런 현대적인 장소 중 하나지. 창문 너머로 그들이 보여. 내 세 아이들이 긴 테이블에 둘러앉아 있고 내가 모르는 사람들도 함께야. 아마도 신랑의 부모님과 가까운 친구들이겠지. 나는 심호흡을 하고 안으로 들어가. 내가 테이블로 다가가자 대화가 멈춰. 민준이는 내가 너무나 잘 아는 그 표정으로 나를 쳐다봐. 어릴 때 뭔가 잘못한 걸 들켰을 때 짓던 바로 그 표정. 서연이는 접시로 시선을 떨구고. 그리고 지혜. 지혜는 마치 내가 사적인 저녁 식사를 방해한 낯선 사람인 것처럼 나를 쳐다봐. 안녕. 나는 간단히 말해. 내 목소리는 내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단단해. 늦지 않았으면 좋겠구나. 엄마. 서연이가 말을 시작하지만 지혜가 그녀를 가로막아. 여기서 뭐 하시는 거예요? 내 막내딸의 목소리는 차갑고 날카로워. 그녀가 직장 회의에서 사용하는 상대를 위협하기 위해 완벽하게 연마한 그 목소리야. 나는 그녀가 그 목소리를 나에게 사용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어. 가족 브런치에 왔지. 나는 여전히 테이블 옆에 서서 대답해. 내 결혼식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지혜는 테이블 건너편에 앉은 누군가와 시선을 교환해. 완벽한 헤어컷을 한 우아한 여성, 분명 신랑의 어머니일 거야. 그들 사이에 이해의 전류가 흘러. 그리고 갑자기 나는 깨달아. 나는 단지 결혼식에 초대받지 못한 것이 아니야. 나는 의도적으로, 고의로 배제되었어. 엄마. 민준이가 마침내 입을 열어. 아무래도 우리끼리 따로 이야기하는 게. 지혜가 일어서. 그녀의 냅킨이 바닥으로 떨어져. 할 얘기 없어. 엄마. 여긴 엄마가 있을 곳이 아니에요. 그 말들이 주먹처럼 나를 강타하지만 나는 꿋꿋이 서 있어. 지혜야. 나는 내 엄마야. 내 기저귀를 갈아줬고 내가 아플 때 돌봐줬어. 내 대학 등록금을 내기 위해 2개의 직장에서 일했지. 왜 내가 내 결혼식에 갈 수 없는 거니? 이제 테이블 전체가 조용해. 레스토랑의 다른 손님들의 시선이 느껴져. 지혜가 내게 다가와. 그리고 잠시 동안 나는 언젠가 내게 예쁜 구두를 사주겠다고 약속했던 그 어린 소녀를 봐. 하지만 그녀가 입을 열었을 때 그 소녀는 완전히 사라지고 없어. 여긴 패배자들이 올 곳이 아니니까요? 그녀는 나지막하지만 분명하게 말해. 모든 단어가 깊이 배어들도록 선택되었어. 꺼져요. 여기서. 별 볼 일 없는 사람, 세상이 내 주위에서 흔들려. 별 볼 일 없는 사람,
박 변호사와의 통화가 끝난 후 전화선은 침묵을 지켰지만 나는 부엌 시계의 째깍거리는 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15년 전 벼룩시장에서 단돈 몇천 원에 사온 시계였다. 그 당시에는 그것이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이었기 때문이다. 이제 그 소리는 한 시대의 종말을 알리는 카운트다운처럼 들렸다. 물론이죠. 김 선생님. 3시에 제 사무실로 오실 수 있겠습니까? 완벽했다. 전화를 끊은 후 나는 식탁 위에 펼쳐놓은 미숙 이모의 편지들을 바라보며 부엌에 앉아 있었다. 특히 이모가 돌아가시기 불과 한 달 전에 쓰여진 내가 한 번도 끝까지 읽어보지 않은 편지가 있었다. 내 손가락이 살짝 떨리며 편지를 펼쳤다. 사랑하는 은희에게 만약 내가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그건 내가 마침내 진실의 순간에 도달했다는 뜻이겠지. 나는 멀리서 너의 삶을 지켜보며 너의 강인함에 감탄했지만 동시에 다른 사람들의 필요 속으로 사라져버리는 너의 경향을 걱정했단다. 내가 너에게 남기는 돈은 단순한 유산이 아니야. 그건 해방이야. 누군가의 엄마, 누군가의 선생님이 아닌 바로 김은희, 너 자신이 될 해방. 그 돈으로 너만의 길을 찾으렴. 사랑하는 조카야. 새롭게 시작하기에 너무 늦은 때란 없단다. 레스토랑에서 참았던 눈물이 마침내 터져나왔다. 하지만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다. 나 자신보다 나를 더 잘 알았던 한 여인에 대한 깨달음과 감사의 눈물이었다. 나는 다음 2시간을 서류를 검토하고 대화를 떠올리고 박 변호사와의 약속을 준비하며 보냈다. 강남 테헤랄로에 있는 그의 사무실에 도착했을 때 통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서울의 스카이라인이 내 마음을 진정시켰다. 나는 항상 법률 서적이 가득한 책장과 지금 내게 절실히 필요한 질서정연한 느낌이 드는 이 장소를 좋아했다. 박 변호사는 내가 들어서자 자리에서 일어났고 그의 얼굴에는 즉시 걱정스러운 표정이 떠올랐다. 그는 내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해달라고 했다. 나는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영숙 언니의 전화, 청담동 레스토랑에서의 굴욕, 지혜의 말들. 박 변호사는 말을 끊지 않고 들었다. 가끔 메모를 하기도 했지만 주로 그가 훌륭한 변호사인 이유인 그 집중력으로 내 얼굴을 살폈다. 내가 말을 마쳤을 때 나는 말했다. 모든 것을 바꾸고 싶어요. 유언장, 신탁기금, 전부요. 제 아이들이 단 한 푼도 받지 못하게 하고 싶어요. 박 변호사는 의자에 등을 기대고 손가락 끝을 모았다. 김 선생님, 마음의 상처가 크시다는 건 이해합니다. 하지만 이건 중대한 결정입니다. 혹시... 나는 그의 말을 부드럽게 가로막았다. 박 변호사님, 저는 이걸 30년 동안 고려해왔어요. 모든 희생, 잠 못 이루던 모든 밤, 제 필요보다 그들의 필요를 앞세웠던 모든 결정을요. 제가 고려하지 않았던 것은 다른 길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뿐이었어요. 그가 내게 어떤 계획이 있는지 물었다. 나는 집에 와서부터 메모를 해온 수첩을 꺼냈다. 교육자의 꿈을 꾸지만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을 위한 장학재단을 설립하고 싶어요. 다문화 가정을 위한 한글 교육 프로그램을 후원하고 저처럼 고군분투하는 미혼모들을 지원하고 싶어요. 나는 내 자신의 말의 명확함에 놀라 잠시 말을 멈췄다. 제 돈이 정말로 필요하고 그 가치를 아는 사람들에게 가길 원해요. 박 변호사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자녀분들은? 제 아이들은 제가 필요 없다고, 제가 패배자고 별 볼일 없는 사람이라고 분명히 밝혔어요. 그렇다면 패배자의 돈도 필요 없겠죠. 그가 내게 개인적인 질문을 하나 해도 되겠냐고 물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 모든 세월 동안 단 한 번이라도 오직 선생님 자신만을 위해 무언가를 해보신 적이 있나요? 자녀분들이나 학생들을 위한 것이 아닌 오로지 선생님만을 위한 무언가요. 그 질문은 나를 당황하게 했다. 나는 기억을 더듬었지만
거의 아무것도 찾을 수 없었다. 아니요. 나는 마침내 인정했다. 그런 적이 없는 것 같네요. 그는 그렇다면 이제 시작할 때일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우리는 다음 1시간을 법적 선택 사항들을 검토하고 기부금을 구성할 최선의 방법을 논의하며 보냈다. 박 변호사는 모든 것이 철저하게 처리될 것이며 일단 서명이 완료되면 내 아이들이 이 결정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을 것이라고 확신시켜 주었다. 우리가 마무리할 무렵 그가 더 하고 싶은 것이 있는지 물었다. 네. 나는 나 자신에게도 놀라며 말했다. 아이들 각자에게 편지를 쓰고 싶어요. 왜 제가 이런 결정을 내렸는지 이해할 수 있도록요. 그가 편지를 언제 받길 원하느냐고 물었다. 결혼식 후에 그들의 패배자 엄마 없이 완벽한 하루를 보낸 후에 박 변호사는 내가 완전히 해석할 수 없는 표정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그는 변호사로서가 아니라 친구로서 한마디 해도 되겠냐고 물었다. 나는 그러라고 했다. 제가 선생님을 안 지 20년이 되었는데 이렇게 단호하고 이렇게 현재에 충실한 모습은 처음 봅니다. 마치 긴 꿈에서 깨어난 것 같아요. 그의 말은 내 안 깊은 곳에 무언가를 울렸다. 그의 말이 맞았다.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나는 내 아이들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그들을 위해 무언가를 어떻게 고쳐줄 수 있는지, 혹은 그들의 결정의 결과로부터 어떻게 그들을 보호할 수 있는지를 생각하고 있지 않았다. 나는 김은희, 그녀가 원하는 것, 그녀가 받을 자격이 있는 것에 대해 생각하고 있었다. 그리고 또 있어요. 나는 충동적으로 말했다. 미숙 이모가 동해안에 집을 한 채 가지고 계셨죠. 강릉에요. 아직 신탁에 포함되어 있나요? 박 변호사가 몇몇 서류를 확인했다. 네.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난 몇 년간 임대되었지만 원하시면 계약을 종료하고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결혼식이 끝나면 그곳으로 가고 싶어요. 잠시 서울을 떠나 있고 싶어요. 얼마나 오래 있을 거냐는 질문에 나는 모른다고 대답했다. 어쩌면 영원히 박 변호사의 사무실을 나서며 나는 기분이 달라진 것을 느꼈다. 더 가벼워졌지만 동시에 더 강해졌다. 마치 내가 가지고 있는지도 몰랐던 무거운 짐을 마침내 내려놓은 것 같았다. 나는 잠시 롯데월드타워 근처의 한 카페에 들렀다. 직원들이 내 이름과 주문을 아는 그런 작은 곳은 아니었지만 쇼윈도에 진열된 케이크들이 나를 유혹했다. 나는 늘 가장 저렴했던 아메리카노를 주문하려다 마음을 바꿨다. 저기요. 휘핑크림을 듬뿍 올린 카페모카 한 잔이랑 저 초콜릿 무스 케이크 하나 주세요. 카운터 뒤에 젊은 직원이 내게 미소 지었다. 무슨 좋은 일 있으신가 봐요? 네. 나는 대답했고 그것이 사실임을 깨달았다. 새로운 시작을 축하하고 있어요. 그날 밤 몇 주 만에 처음으로 제대로 된 저녁 식사를 한 후 나는 책상에 앉아 편지를 쓰기 시작했다. 먼저 지혜에게, 그 다음엔 민준이에게, 마지막으로 서연이에게. 각 편지는 달랐고 개인화되었지만 모두 같은 핵심 메시지를 담고 있었다. 사랑은 무한정 초과 인출할 수 있는 은행 계좌가 아니라는 것, 존중은 존재하기 위해 상호적이어야 한다는 것, 30년의 희생은 내가 가장 많이 희생한 그 사람에게 패배자라고 불리는 것보다 더 나은 대우를 받을 자격이 있다는 것, 편지를 쓰면서 몇 년 전 내가 가르쳤던 한 학생, 강수진과의 대화가 떠올랐다. 그녀는 어려운 가정 환경에서 자랐고 가난과 제한된 기대 속에서 고군분투했다. 하지만 그녀에게는 나 자신의 어린 시절을 떠올리게 하는 결의의 불꽃이 있었다. 나는 그녀가 장학금을 받도록 돕고 그녀의 인생을 바꿀 기회로 이끌어 주었다. 수진이는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궁금해졌다. 마지막으로 들었을 때 그녀는 비영리 단체에서 일하며 그녀와 같은 다른 사람들에게 기회를 찾아주는 일을 하고 있었다. 어쩌면 그녀를 찾아봐야겠다. 나는 컴퓨터로 그녀를 검색했고 쉽게 찾을 수 있었다.
어제 수진이와의 점심은 바로 내가 필요했던 것이었다. 강남의 한 작은 비건 카페에 앉아 우리는 마치 세월이 흐르지 않은 것처럼 3시간 동안 이야기를 나눴다. 그녀는 위기 청소년들을 돕는 자신의 일에 대해, 그녀가 개발한 멘토링 프로그램에 대해, 그리고 내 영어 수업이 어떻게 그녀에게 언어의 도구뿐만 아니라 무엇이든 이룰 수 있다는 자신감을 주었는지에 대해 이야기했다. 선생님, 그녀는 항상 나를 사로잡았던 그 강렬함으로 눈을 빛내며 말했다. 선생님은 저희 중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큰 영향을 미쳤는지 모르실 거예요. 선생님께서 제게 세상을 바꿀 잠재력이 있다고 말씀해 주셨을 때, 제 인생에서 처음으로 누군가가 제 환경 너머에 무언가를 봐준 것이었어요. 이제 지혜의 결혼식 날인 토요일 아침, 내 부엌에 앉아 나는 오늘 오후에 전달될 쪽지를 마무리하면서 그녀의 말을 마음속으로 되새긴다. 그것은 짧고 직설적이며 불필요한 드라마가 없다. 오직 진실뿐이다. 지혜야, 내가 내 삶에서 나를 초대하지 않았으니 나도 내 유산에서 너를 초대하지 않겠다. 엄마가 안 하는 종이를 접어 장식도, 꽃도, 내가 아이들의 모든 특별한 날을 위해 만들곤 했던 장식도 없는 단순한 흰 봉투에 넣는다. 오직 그녀가 내게 던졌던 말들처럼 직설적인 종이 위의 단어들 뿐이다. 수진이는 내가 이 일을 혼자 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다. 제가 돕게 해주세요. 그녀는 말했다. 저는 이벤트 업계에 아는 사람이 있어요. 봉투가 정확한 시간에 정확한 사람에게 전달되도록 할 수 있어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판단이 없었다. 오직 존중을 위해 싸우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해하는 사람의 무조건적인지. 지원이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어떠한 판단도 없었고, 오직 존중을 위해 싸우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해하는 사람의 무조건적인 지지만이 담겨 있었다. 이제 계획은 실행에 옮겨졌다. 수진이는 특급 호텔의 연애팀에서 일하는 지인을 통해 사진 촬영이 모두 끝나고 축배가 오간 후 지혜가 긴장을 풀고 자신만만하게 그녀의 완벽한 새 세상에 둘러싸여 있을 때 바로 그 케이크 커팅식 중간에 봉투가 전달되도록 조율했다. 나는 내 아이들이 어렸을 때 내가 한 번도 누려보지 못했던 일들을 하며 하루를 보냈다. 방해받지 않고 책 한 권을 다 읽었고 몇 달 전에 사두었지만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던 입욕제를 풀어긴 목욕을 즐겼다. 그리고 특별한 날을 위해 아껴두었지만 결코 오지 않았던 그 특별한 날을 위해 오직 나 자신만을 위한 정성스러운 식사를 준비했다. 와인도 한 병 땄다. 오후 5시경 예식이 시작될 시간이 되었을 때 나는 테라스에 앉아 차를 마시며 도심을 내려다보았다. 저기 어딘가 내가 1년 동안 버는 것보다 더 비싼 비용이 들었을 화려한 호텔에서 내 막내딸이 나 없이 결혼하고 있었다. 예상했던 아픔의 찌릿함 대신 이상한 평화가 찾아왔다. 마치 결코 변하지 않을 무언가가 변하기를 기다리는 것을 마침내 멈춘 것 같은 기분이었다. 저녁 7시. 전화벨이 울렸다. 수진이었다. 끝났어요. 그녀는 간단히 말했다. 케이크를 자르는 동안 봉투가 지혜 씨에게 직접 전달됐어요. 많은 사람들이 봤고요. 그녀의 반응은 어땠냐고 물었다. 수진이는 잠시 말을 멈췄다. 처음에는 농담인 줄 알았대요. 웃으면서 신부 들러리들에게 가족 드라마에 대해 뭔가 말하더군요. 하지만 봉투를 열고 쪽지를 읽었을 때 또다시 잠시 멈춤. 은희 선생님, 순식간에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어요. 나는 그 장면을 상상할 수 있었다. 완벽한 드레스를 입고 완벽한 친구들에게 둘러싸여 완벽한 결혼식장에서 자신의 세심하게 구축된 세계를 산산조각 내는 몇 마디 단어가 담긴 단순한 봉투를 열어보는 지혜의 모습. 그 후에는 무슨 일이 있었냐고 물었다. 그녀는 말 그대로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다고 했다. 민준이에게 이건 다 내 탓이라고, 내가 항상 드라마를 만든다고 소리쳤다고. 하지만 그때
수진이는 목소리를 낮췄다. 신부 들러리 중 한 명, 아마도 언니인 서연이인 것 같은데 쪽지에 뭐라고 쓰여 있는지 물었다고 했다. 지혜가 모두가 자신과 함께 비웃어줄 것이라 생각하며 큰 소리로 읽었을 때 그 침묵은 끔찍할 정도로 어색했다고 한다. 나는 나도 모르게 미소 지었다. 지혜는 항상 충동적이었고 항상 모든 사람이 의심 없이 자기 편이 되어줄 것이라고 단정했다. 사람들이 내가 초대받지 않은 것을 몰랐냐고 물었다. 수진이는 모두가 알지는 못했지만 나이 드신 분들 몇몇이 혼란스러운 눈빛을 교환하는 것을 보았다고 했다. 한 아주머니, 아마도 신랑의 할머니인 것 같은데 지혜에게 직접 왜 어머니가 여기 없냐고 물었다고 한다. 내 마음속에서 그 이미지가 더욱 선명해졌다. 자신의 행동의 결과에 처음으로 공개적으로 직면한 지혜. 자신을 홀로 키운 어머니가 왜 자신의 결혼식에 있을 자격이 없다고 여겨졌는지 설명하려 애쓰는 모습. 민준이와 서연이는 어떻게 됐는지 아냐고 물었다. 민준이는 상황을 진정시키려 했으며 명백히 불편해 보였지만 서연이는 완전히 망연자실한 것 같았다고 했다. 그녀는 일찍 피로 현장을 떠났다고 서연이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니 마음 한구석이 아려왔다. 내 세 아이 중 그녀는 항상 가장 감수성이 풍부했고 나를 가장 많이 닮았으며 악몽을 꿀 때면 내 침대로 찾아오곤 했고 일요일마다 내 요리를 도와주었고 언젠가 커서 나처럼 되고 싶다고 말했던 아이였다. 나는 수진이에게 모든 것에 대해 내가 이런 일을 할 자격이 있다고 믿어준 것에 대해 감사했다. 은희 선생님을 아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선생님이 받은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받을 자격이 있다는 걸 알 거예요. 이제 앞으로의 계획은 뭐냐고 그녀가 물었다. 나는 내일 동해안, 미숙 이모의 집으로 운전해서 갈 것이라고 말했다. 생각할 공간이 필요하다고. 그녀는 그곳으로 나를 찾아와도 되냐고 물었다. 자선 재단에 대해 논의하고 싶은 몇 가지 아이디어가 있다고 했다. 나는 기꺼이 그러라고 했다. 전화를 끊은 후 나는 아파트의 정적 속에 앉아 있었다. 서울 도심 어딘가에서 올 시즌 가장 비싼 결혼 피로연은 아마도 긴장과 불편한 질문들의 구름 속에서 끝나가고 있을 것이다. 지혜는 자신이 모든 권력을 쥐고 있다고 믿을 때조차도 행동에는 결과가 따른다는 것을 배우고 있었다. 내 전화가 다시 울렸다. 이번에는 내가 아는 번호였다. 민준이었다. 나는 음성 사서함으로 넘어가게 두었다. 몇 분 후 다시 울렸다. 서연이었다. 역시 음성 사서함으로 넘어갔다. 그 다음은 지혜였다. 전화는 끈질기게 한 번, 두 번, 세 번 울렸다. 마침내 멈췄다. 나는 음성 메시지를 확인했다. 민준이는 혼란스러워하며 이 오해를 풀기 위해 전화해달라고 부탁하고 있었다. 서연이는 울고 있었던 것 같았다. 계속해서 사과하며 지혜가 나를 초대하지 않은 것을 몰랐다고 내가 오지 않기로 결정한 줄 알았다고 말했다. 지혜의 메시지는 달랐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내가 그녀의 10대 시절 원하는 것을 얻지 못했을 때의 그 단단하고 분노에 찬 질감이 묻어 있었다. 엄마, 무슨 게임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건 말도 안 돼요. 어떤 오해 때문에 화가 나신 건 분명하지만 제 결혼식을 망치는 건 해결책이 아니에요. 어른스럽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당장 전화하세요. 나는 그 메시지를 2번 들었다. 책임을 질 능력이 전혀 없는 그녀의 모습에 매료되었다. 지혜에게 이것은 여전히 내 잘못, 불필요한 드라마, 내가 만들어내고 있는 오해일 뿐이었다. 자신의 행동이 누군가에게 상처를 줄 수 있다는 생각, 그 행동의 결과가 따를 수 있다는 생각은 그녀의 세계에서는 계산되지 않았다. 나는 전화를 돌려주지 않고 모든 메시지를 삭제했다. 대신 오늘 아침에 싸기 시작한 여행 가방을 마저 쌌다. 편안한 옷 몇 벌, 책 몇 권, 미숙 이모의 서류들,
그리고 내 아이들을 위해 썼던 편지들. 내일 아침 일찍 나는 서쪽이 아닌 동쪽으로 바다를 향해 한 번도 본 적 없지만 집처럼 느껴지기를 바라는 그 집으로 운전해 갈 것이다. 잠자리에 들기 전에 나는 박 변호사에게 이메일을 써서 모든 법적 변경을 서둘러 달라고 확인했다. 가능한 한 빨리 공식적으로 처리해 주세요. 나는 썼다. 그리고 제 아이들이 연락을 시도할 텐데 분명 그럴 거예요. 그때는 그냥 모든 결정은 최종적이라고만 말해주세요. 나는 또한 수진이에게 강릉의 주소를 알려주며 다음 주에 방문해달라고 초대하는 이메일을 썼다. 돈을 정말 의미 있는 방식으로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몇 가지 아이디어를 가져왔어요. 나는 썼다. 저는 당신과 제가 함께 아름다운 무언가를 할 수 있다고 믿어요. 마지막으로 나는 나 자신에게 작은 자기 연민의 행위를 허락했다. 나는 지난주 아직 오지 않을 청첩장을 기다리며 준비하고 있던 사진첩을 꺼냈다. 나는 마지막으로 페이지를 넘기며 다른 사람들의 필요에 의해 정의되었던 내 삶의 30년을 바라보았다. 그러고 나서 나는 앨범을 닫고 옷장 속 상자에 넣었다. 내일 나는 새로운 앨범을 시작할 것이다. 김은희가 자기 자신의 이야기의 주인공이 되는 앨범을.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나는 밤새 깊이 잠들었다. 차가 멈추자마자 짠내 나는 바닷바람이 얼굴을 스쳤고 나는 몇 주 만에 처음으로 가슴을 짓누르던 그 압박감 없이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미숙 이모의 집은 내가 미처 몰랐던 꿈에서 튀어나온 것처럼 내 앞에 서 있었다. 수년간의 바닷바람에 달아 은회색으로 변한 목조 오두막, 태평양을 정면으로 바라보는 커다란 창문들. 열쇠는 박 변호사님이 말해준 그대로 현관 앞 세 번째 헐거운 널빤지 밑에 있었다. 문을 열면서 나는 미숙 이모가 언젠가 내가 이곳에 오게 될 것을, 내가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나를 위해 보관해둔 이 집에서 피난처를 찾게 될 것을 알고 있었다는 이상한 느낌이 들었다. 내부는 소박하지만 아늑했다. 양모 담요로 덮인 편안한 가구들, 고전 소설부터 원의 안내서까지 다양한 책들로 가득 찬 책장, 거실을 압도하는 돌벽난로. 식탁 위에서는 미숙 이모의 익숙한 필체로 쓰인 메모를 발견했다. 은희에게 마침내 내가 오직 너만의 공간을 가질 자격이 있다고 결정했을 때를 위하여. 식료품 저장실은 채워져 있고 수건은 깨끗하며 바다는 기다리고 있단다. 집에 온 걸 환영해. 미숙, 내 눈에 눈물이 고였지만 이번에는 감사의 눈물이었다. 5년 전 유산을 받은 이후로 나는 왜 미숙 이모가 내게 그렇게 많은 돈을 남겼는지 궁금해했다. 이제 나는 그것이 단지 돈만이 아니었음을 이해한다. 그것은 탈출구였고 나 자신을 재발견할 기회였다. 나는 첫 한 시간을 탐험하며 보냈다. 창문을 열고 바닷 공기가 서울의 긴장감의 마지막 흔적들을 쓸어내리게 했다. 안방에서는 더 많은 놀라움을 발견했다. 바다가 보이는 창문 앞의 책상, 그리고 서랍 안에는 내가 쓸 새로운 장들을 위하여라는 메모가 붙어있는 빈 공책들이 있었다. 미숙 이모는 정말 모든 것을 생각했다. 그 첫날 밤, 나는 몇 년 만에 가장 깊은 잠을 잤다. 끊임없이 들려오는 파도 소리의 자장가를 들으며 잠이 들었다. 오랫동안 앓다가 마침내 치유되는 기분으로 깨어났다. 화요일 아침, 작은 부엌에서 커피를 내리는데 자갈길에서 차 소리가 들렸다. 약속대로 수진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혼자가 아니었다. 그녀 옆에는 흰머리에 상냥한 미소를 지닌 나이든 여성이 있었는데 자신을 마리아 곤잘레스라고 소개했다. 마리아는 강릉의 다문화 가족지원센터에서 한글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수진이가 설명했다. 우리가 커피를 들고 현관에 앉았을 때 마리아는 약간의 억양으로 말했다. 김 선생님, 수진 씨가 선생님과 선생님의 계획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어요. 제 남편과 저는 30년 전에 영어를 한마디도 못한 채 이곳에 왔어요. 우리의 삶을 바꾼 것은 바로 선생님과 같은 교사였어요. 언어뿐만 아니라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셨죠.
우리는 아침 내내 프로그램에 대해, 필요에 대해, 그리고 돈이 어떻게 실제 사람들을 위한 실제 기회로 전환될 수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했다. 수진이는 구체적인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었다. 1세대 대학생을 위한 장학금, 미혼모를 위한 멘토링 프로그램, 소외된 지역사회의 학습센터. 가장 아름다운 것은 수진이가 말했다. 이것을 김은희 장학 프로그램이라고 명명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선생님의 이름이 정말로 중요한 무언가와 영원히 연결될 거예요. 그 아이디어는 내가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나를 감동시켰다. 30년 동안 내 이름은 주로 내 아이들의 엄마라는 것과 연관되어 있었다. 그것이 더 큰 무언가, 내가 없어진 후에도 오랫동안 사람들을 돕는 무언가와 연관될 수 있다는 생각은 개인적인 혁명처럼 느껴졌다. 마리아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이번 주 토요일에 저희 센터에서 지역 사회 행사가 있어요. 지역 가족들이 모여 문화 교류를 하는 오후 시간이죠. 보통 외부인은 초대하지 않지만 그녀는 적절한 단어를 찾으며 말을 멈췄다. 수진 씨가 선생님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저는 선생님께서 가족이 함께하고 어른 세대를 존중하는 것이 왜 중요한지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나는 즉시 수락했다. 방금 겪은 일 이후에 세대 간의 연결을 소중히 여기는 가족들에게 둘러싸여 있다는 생각은 바로 내가 필요로 하는 것처럼 들렸다. 수요일과 목요일은 해변을 걷고 미숙 이모의 공책에 글을 쓰고 내 마음이 수십 년간의 다른 사람들에 대한 걱정에서 벗어나는 것을 느끼며 보냈다. 내 성인 인생에서 처음으로 내 하루는 완전히 내 것이었다. 원할 때 책을 읽고 배고플 때 먹고 피곤할 때 잘 수 있었다. 아이들의 위기에 대한 긴급 전화도 내 것이 아닌 스케줄도 없었다. 그것은 해방적이면서 동시에 두려웠다. 금요일 오후 내 전화가 울렸다. 모르는 서울 번호였다. 김은희 씨 되십니까? 점고 전문적인 목소리였다. 네, 맞습니다만. 저는 서울일보의 제니퍼 월스 기자입니다. 방금 발표된 김은희 재단에 대해 몇 가지 질문을 드려도 될까요? 내 심장이 멎었다. 무슨 재단 말이죠? 저희 공공기록에 따르면 이번 주에 선생님 이름으로 상당한 규모의 자선재단이 설립되었습니다. 서류에는 교육 및 문해력 프로그램을 위한 상당한 기부금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자선 활동에 대한 동기에 대해 한 말씀 해주시겠습니까? 나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즉시 이해했다. 박 변호사가 내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빨리 서류를 처리했고, 이제 그것은 공개 정보가 되었다. 즉, 내 아이들도 아마 알고 있을 것이다. 지금은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나는 정중하게 말했다.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는 즉시 박 변호사에게 전화했다. 김 선생님, 전화 드리려던 참이었습니다. 서류가 오늘 아침에 처리되었고, 아무래도 어떤 기자가 새로 설립된 자선 단체들을 확인하고 있었나 봅니다. 그의 목소리는 긴장되어 있었다. 자녀분들에게서도 전화가 왔습니다. 모두 여러 번이요. 뭐라고 하셨어요? 정확히 선생님께서 요청하신 대로요. 모든 결정은 최종적이며 제가 세부 사항에 대해 논의할 수 없다고요. 그들의 반응은 어땠냐는 질문에 박 변호사는 한숨을 쉬었다. 지혜 씨는 격분했습니다. 정신적 무능력을 이유로 소송을 걸겠다고 위협했어요. 민준 씨는 화가 나기보다는 더 혼란스러워 보였습니다. 이게 정말 선생님께서 원하시는 것인지 계속 물었어요. 그는 잠시 말을 멈췄다. 그리고 서연 씨는 그저 선생님과 연락할 방법이 있는지 물었습니다. 정말 괴로워 보였어요. 그날 밤, 현관에 앉아 바다 위로 지는 해를 바라보며 나는 서연이에 대해 생각했다. 내 세 아이 중 그녀는 진정으로 후회하는 것처럼 보이는 유일한 아이였다.
음성 메시지에서 그녀의 사과가 진심으로 들렸던 유일한 아이였다. 하지만 그녀는 또한 지혜가 나를 모욕했을 때 침묵을 지켰던 아이였고, 옳은 것을 옹호하는 것보다 수능의 편안함을 선택했던 아이였다. 용서는 복잡하다. 켜고 끌 수 있는 스위치가 아니다. 그것은 과정이고, 나는 아직 그것을 시작할 준비가 되었는지 확신할 수 없었다. 토요일, 나는 긴장되면서도 희망에 찬 기분으로 지역 사회 행사에 도착했다. 커뮤니티 센터는 할아버지부터 아기까지 모든 연령대의 가족들로 가득 차 있었고, 음식과 음악,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마리아는 나를 가족과 지역 사회의 중요성을 이해하는 교육자라고 소개했다. 내가 예상하지 못했던 것은 모든 것이 얼마나 자연스럽게 느껴졌는지였다. 어린 아이들은 내가 왜 가르치는 것을 사랑했는지 즉시 상기시켜 주었다. 젊은 엄마들은 나를 다시 유용하게 느끼게 하는 방식으로 그들의 고군분투와 희망을 나와 공유했다. 할머니들은 마치 평생 나를 알고 지낸 것처럼 그들의 대화에 나를 포함시켰다. 오후 중반, 8살쯤 된 한 소녀가 수줍게 다가와 영어 숙제를 도와줄 수 있는지 물었다. 우리는 조용한 구석에 앉았고, 내가 그녀가 어려운 단어들을 발음하는 것을 도와주는 동안 나는 교실에서 느끼곤 했던 그 익숙한 목적의 찌릿함을 느꼈다. 선생님이세요? 그녀가 우리가 끝났을 때 물었다. 응. 나는 대답했다.